네, 2부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승 전문가님께서 차트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디센딩과 어센딩 패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도 이제 차트적인 매매 기법 활용하려고 이제 가져온 게 디센딩, 어센딩 매매 기법이 되겠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라서 기본적인 시장 개념 원리에 관련돼서도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정말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관련돼서 관점을 생각해 보실 때 꼭 필요한 관점이라서 설명드려보는 거니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돈에 관련돼서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종이화폐 정도가 아니다라는 관점. 일단 우리가 저번 주 선상 어떤 발표가 있었죠? CPI. 바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하기로는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된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둔화되면서 우리 금리 인상폭 6월과 7월에 제가 CPI가 왜 중요하냐고 설명드려봤냐면 6월 그리고 7월에 있을 금리 인상분에 관련해서 방향성을 잡는데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전문가들의 예견치보다도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물론 상회하건 하회하건 6월달 7월달에 있어서 거의 대다수가 이제 예견했던 게 0.5% 금리 인상을 예견을 하는 건 매한가지였겠지만, 어느 정도 둔화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7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이후에 어떠한 시장의 지금 수요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거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그렇다라고 해서 반대로 두려워하실 거는 없는 게, 6월달 어차피 금리 인상 0.5% 인상 다 알았기 때문에 대다수 선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횡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일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6월과 7월에 금리 인상 발표가 된다라고 해서 급진적으로 시장을 또 엄청난 낙폭을 불러일으킬 만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우리 돈,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금리 인상 발표 6월 이제 불과 이제 3일 뒤에 발표가 있는데, 6월이 됐건 7월이 됐건 9월이 있건 금리 인상 동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낮은 폭의 금리 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투자 관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 제롬 파월이 정말 인플레이션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물가 상승 폭치가 잡히지 않은 관점에서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동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물가 상승폭은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물가 상승, 더 크게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소비 심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이 공급과 수요의 몰락, 즉 기업의 매출 저하, 기업들의 매출 저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고용 지수 하락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악순환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투자 자산, 우리 지금 투자 자산에 관련돼서도 결과적으로 더 큰 폭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투자 심리만 생각해서 우리 투자의 수요도만 자금을 생각하셔가지고 막연하게 우리가 금리 인상이 높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관념 자체가 없으시는 분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려본다면, 자, 돈이라고 한다면 작은 한 나라의 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안에 1번, 2번 국민 딱 2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A 자체에서 돈을 10,000원이라는 돈을 찍어냈습니다. 10,000원. 그래서 돈이 10,000원이라는 게 돈이 있고, A가 나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돈을 정부에서 빌립니다.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러면 10,000원 플러스 500원. 500원이라는 이자율을 갚겠다라는 관점, 1,500원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10,000원을 가지고 2번한테 어떻게 돼? 뭐 예를 들어 난 농업을 하겠어 라고 해서 뭐 낫을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낫 가지고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고 낫을 구입한 다음에 낫을 가지고 밀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밀을 다시 팝니다. 2번한테. 그래서 10,000원을 갚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0,000원이라는 돈을 다시 우리가 벌어들였지만
우리가 1,500원이라는 돈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자율이 500원인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500원이라는 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뭐냐? 돈은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즉슨 뭐냐? 돈을 계속적으로 찍어내야 되고, 이 말은 즉슨 뭐냐?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화폐 가치 하락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빚을 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또 뭐냐? 제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려봤었는데, 이런 작은 한 나라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A라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축동아인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인데, 방금 한 나라에 한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 한 명쯤, 나는 빚에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라들끼리 스위프트와 같은 이런 어떤 수요와 이제 대출도 이루어질 거고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뭐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이 있을 거고 가장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후진국 나라들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돈을 미국에서 찍어냅니다. 돈을 찍어내서 어찌됐건 지금 긴축 정책을 통해서 다시 달러를 회수하고 있는데, 미국의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후진국, 외환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 의해서 먼저 연쇄적으로 디폴트라든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난다면 이제 디폴트라든가 이런 이게 연쇄적으로 먼저 후진국이 다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신흥국, 이런 식으로 구조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인플레이션, 돈이라는 건 그냥 종이화폐, 미국이 찍어낸 돈이 달러, 우리나라가 찍은 게 원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사태가 가장 크게 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수번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는 양상 안 보이면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돈에 대한 관점을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피할 수 없는 국면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찍어낸 이후에 뭐 어떠한 관점이 있었냐? 바로 돈을 찍어내니까 자산들이 불어나다 보니까 투자 관점이 있어서, 특히 기업들이 뭘 했냐면,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저금리 혹은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다 보니까, 기업이 어떤 그 쉽게 돈을 대출을 받아서 어떤 생산성을 활발히 더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사들여서 배당금을 받다 보면은 어떤 노동성 생산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3%에서 4%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관련돼서는 이제 버블이 낄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라고 인지하시면서, 현재 얼마큼 이제 우리가 이 기업체 자산 가치가 얼마큼 이제 버블이 꼈다가 현재 조정치가 와주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CBDC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앵커님과 우리 오늘 이제 같이 나온 전문가님께 여쭤보겠다면, 이 CBDC와 암호화폐가 상생 관계가 될지 혹은 상극 관계가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디지털 화폐랑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른지가 먼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랑 암호화폐랑 다르다라는 점은 딱 그냥 한 가지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화되어 있냐 혹은 중앙화되지 않는 부분이 암호화폐냐라고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님께 여쭤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생 관계일까요? 아니 상극 관계일까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추후의 미래에는 좀 상생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지금 핫한 기술이기도 하고, CBDC에서 디지털 화폐를 좀 이제 발행하려는 거 보니까 둘이 이렇게 좀 조율만 잘 한다면 충분히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있는 게 바로 상생 관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현재 있는
구축되어 있는 이 암호화폐 활용성이 저조해지는 것이 아니냐. 나라에서 중앙체제 시스템으로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이 디지털 화폐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이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고리 지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개념이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의 개념, 현재 쓰고 있는 돈의 관점이 이제 디지털화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의 개념보다도 투자 자산이자 어떠한 기획성을 가지고 만드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죽어난다? 이런 것은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고리 지점으로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설명을 드려봤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가요? 최근에 가장 이슈화됐던 루나, 이것이 바로 루나. 대표적인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루나다. 여기다 더불어서 뭐 웨이브, 뭐 트론 현재 알고리즘 기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유명한 게 테더가 있겠죠. 테더. 말 그대로 법정 담보와 1대1 패깅을 이루어내는 것이 테더다. 그러니까 법정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상자산 담보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담보로서 대출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는데, 사실 어떤 게 더 좋다, 안정적이다 지금 확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고리즘 기반, 우리가 이거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인지를 하시면서 법정 담보가 비교적 가장 안전해 보이는데 아닌가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얘네들도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테더라고 해서 지금 디파이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에 대해서 뱅크런 사태가 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지금 현금화해서 줄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기업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근데 이런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럼 믿음직하지 못하네요. 이건 이제 죽어날 시장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암호화폐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1금융권이 됐건 2금융권이 됐건 어떠한 불확성, 뭐 해킹 이슈가 됐건 어떤 이슈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은행 또한 몰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여기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연결고리 지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CBDC 연결고리 지점이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CBDC와 상생관계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CBDC가 스테이블 코인 자리를 대체할 뿐 스테이블 코인이 죽어나냐 아니면 상생하게 되냐라고 따라서 암호화폐 연결고리 지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 기법을 설명드려 본다면 어센딩 그리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센딩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적으로 앞에서 뭐 횡보를 하건 빠졌다가 반등을 주건 이건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 관점 안에서만 봐더라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는 설정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센딩 패턴 올라갑니다. 이제 지지 저항대가 위에가 고점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이 똑같고 저항대 맞고 이 저점은 점차 올라가는 시점,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삼각수렴하는 부분에서 이격을 이탈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단기적으로도 일본 기준이 됐건 15분 기준이 됐건 우리가 단기적인 시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고점이 똑같고 저점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어센딩 패턴이네. 그래서 무조건 큰 상승 나오네라고 해서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뭐 사시고 이럴 관점이 아니라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어느 정도 테스트, 삼각 수렴되는 이 수렴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테스트 이력을 보시고 나서 매수를 진행했다가 확실한 여기 다시 반대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탈점이 난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손절하시면서 가져가야 될 매매 기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센딩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횡보하건 빠지건 올라갔다 빠지건 이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저점은 계속적으로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고 있는데 이건 반대로 삼각 수렴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삼각 수렴하다가 이탈하는 시점에서 큰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차트에 인용을 해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어셈블리 패턴 똑같이 고점과 고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점과 저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상,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데 현재 차트적으로는 지금 차트적으로는 우리가 끝에 결과물이 안 나왔죠. 실제적인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 무료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가 지금 여기 고점을 뚫어주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아볼 때 어느 정도 두 번 정도의 테스트 여력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반등세 올 때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큰 이격이 벌릴 때 물론 이 이후에 어떤 관점 나올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안정적으로 큰 이격이 벌리는 순간 이 분기점 뚫어주는 날 그때 매도 타점을 잡아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반대로 디센딩 패턴을 설명 들어본다면 자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저점은 똑같습니다. 저점은 똑같고 고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수익 날 구조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빠질 때 여기서 버티다가 분기점 상승까지 버텼는데 무서워서 팔아야겠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큰 반등을 노려보면서 이제 디센딩 패턴을 접목을 시켜보면서 큰 상승이 나올까 이 분기점인 활용으로서 그러니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준 이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보시면서 여기서 단타성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물론 적은 손익분기점이 낮은 수익률이지만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디센딩 패턴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도 단타로서 우리가 접근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 매매 기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셈블리 매도 시점을 다시 한번 설정해 드려본다면 어느 정도 2번 정도 테스트, 3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항상 여기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삼각 수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트라이앵글도 있겠고 이런 디센딩 패턴 같은 경우에는 확률은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은 5대5인데 그래서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삼각수렴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활용해야 된다?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반등세, 이 이탈하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추세 전환이 맞구나, 분기점을 넘어주는 어셈딩 트라이앵글이 맞구나라고 하시면서 접근하실 수 있겠고 반대로 우리 디센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맞구나, 큰 하락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단타성으로 혹은 손절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손실률을 입으면서 나올 수 있는 매매의 기법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디센딩, 어셈딩을 활용할 수 있는 히든 코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단기로서도 가져올 수 있으면서 중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와봤으니까 이따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센딩과 디센딩 패턴 또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까지 비트필승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매매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부터는요,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시고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